자, 제2강 1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 그물망 족집게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했어요. 옳은 것은. 자,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뭡니까? 역할. 숙련된 수발자 역할, 정보 전달자 역할, 관찰자 역할, 그리고 말벗과 상담자 역할, 동기 유발자 역할, 옹호자 역할입니다. 이 요양보호 역할은 중요한 내용이죠. 매해 2문제 정도,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오고요. 2문제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개념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찰자의 내용을 넣어놓고 이게 뭐냐, 무슨 역할이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하라고 해서 이 정리된 문제를 좀 만들었어요. 자, 한번 한 문제씩 한 문제씩 살펴볼까요? 자, 관찰자.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도와준다. 이게 관찰자 내용인가요? 요양보호사 서비스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도와준다는 뭡니까?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입니다. 틀린 질문이죠. 숙련된 관찰자가 아니라 숙련된 수발자 역할. 지식과 기술을 하면 숙련된 수발자 역할이에요. 자, 잘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정보 전달자. 내용을 만나볼까요? 대상자의 신체적인 또 심리적인 정보를 가족, 시설장, 의료진에게 전달하여 필요시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전달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정보 전달자 역할. 2번이 정답이겠네요. 옳은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3번 뭐가 틀렸나 볼까요? 동기 유발자 역할.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편들어주고 지켜준다. 편들어준다. 이거는 이제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준다. 이건 옹호자 역할이에요. 옹호자 역할. 편들어준다. 옹호자 역할. 전문에 연결된 거죠. 4번 숙련된 수발자. 혈압 등의 변화와 투향 여부, 그리고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한다. 이거는 관찰자 역할이 되겠네요. 관찰자 역할. 맥박이나 호흡, 또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그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하는 것이 관찰자 역할이다. 한번 연결됐죠? 다음 5번 옹호자 역할. 편마비 환자가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지지를 하였더니 환자 스스로 식사와 옷 입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무슨 역할일까요? 동기를 유발했죠? 동기를.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한 거예요. 이게 동기 유발자의 역할. 여러분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꼭 한 문제 나와요.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자, 한 문제 이상 나온다고 했어요. 다음 2번 풀어볼까요? 자, 2번. 12번. 죄송합니다. 12번. 다음 설명에서 시설 생활 노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옳은 것은, 자, 노인의 인권 보호에서 이제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인데요. 시설 생활 노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옳은 것은 뭘까요?
개인적인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제3자의 잔존 능력과 자립 능력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 훈련을 실시한다. 뭘까요? 1. 질 높은 서비스 받을 권리인가요? 2.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번영에 관한 권리? 4.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이건 뭡니까?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해당됩니다. 다음 13번. 다음 사례와 같이 김씨 할머니가 침해받은 시설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김씨 할아버지는 입소할 때 시설의 통장을 관리해 달라고 위탁하였다. 입소한 지 3년이 지난 뒤 김씨 할아버지에게 치매가 발병하자 시설장은 임의대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큰일 났네요. 시설장이 임의대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자, 무슨 권리에 해당되겠습니까? 1.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2. 소유재산의 자율적 권리에 관한 권리.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이건 소유재산이죠. 재산.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입니다. 다음 14번. 자, 다음 중 노인 학대의 유형과 학대 행위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 짝짓기 문제 나와요. 노인 학대 유형과 학대 행위. 이 짝짓기 문제가 매번 나옵니다. 짝짓기 문제. 노인 학대 유형인데요.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와요. 한 문제, 두 문제 나옵니다. 자, 이 노인 학대 유형과 짝짓기 문제.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자기 방임. 이 짝짓기 문제 나옵니다. 자, 맞나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신체적 학대. 자, 신체적 학대는 뭡니까?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인 손상이나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했다. 노인에게 의료적인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했다. 자, 2번 경제적 학대.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3번 정서적 학대. 좋아하는 곳에 가지 못하게 외출을 시키지 않는다. 4번 재정적 학대.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5번 자기방임. 가치라도 찾지 않는다. 자, 경제적 학대는 뭐예요?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가 경제적 학대입니다. 또한 노동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도 경제적 학대에 해당되죠. 자, 3번 정서적 학대는 뭡니까? 정서적 학대. 비난이나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 이게 정서적 학대입니다.
자, 4번 재정적 학대는 뭡니까? 재정적 학대. 이제 경제적 학대하고 이제 같은 내용이겠죠. 자, 5번 장의 방임, 자기 방임. 방임이 이제 방임이 있고 자기 방임인데, 자기 방임은 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심신의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자기 방임이에요. 방임은 뭐냐면, 자기 방임도 있죠. 방임도 있어요.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래서 1번 볼까요?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 이건 뭡니까? 방임이죠.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소홀히 한다. 이게 방임에 해당됩니다. 이번 1번은 틀렸죠. 그래서 두 번째,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아픈 노인을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아픈 노인을. 아픈 노인을 경제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이것도 하나의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거잖아요. 방임에 해당되지, 방임. 3번 정서적 학대. 좋아하는 곳에 가지 못하게 외출을 시키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 좋아하는 곳에 가지 못하게 외출을 시키지 않는다. 바로 이게 정서적인 학대죠. 정서적 학대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다음은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했어요? 6입니다. 6이.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6이라 그래요.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또는 시설 병원에 입소시켜 놓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또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낯선 장소에 버린다.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이게 6입니다. 6이. 자,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6이죠, 6이.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짝짓기 문제, 신체적 학대, 쉽죠? 노인은 신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손상, 신체적인 손상과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가 신체적 행위고, 정서적 학대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난, 모욕, 협박 등의 언어,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랄지, 또 그다음에 대상자가 가족의 눈치를 살피거나 말하기를 주저하는 증상이 나타날 때, 그리고 지문에 얘기했다시피 이성 교제를 방해한다랄지, 일상생활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랄지,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이게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되고요. 성적 학대는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성적 학대이고요. 경제적 학대는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하거나, 허락 없이 노인 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행위 등이 경제적 학대에 해당되고요. 방임은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경우, 또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방임에 해당되고요. 자기 방임은 이제 의료 처치 또는 약 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이게 노인 스스로가 거부한다. 또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을 이익받는 행위, 이런 게 이제 자기 방임이고요. 6위는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는 것, 시설 병원에 입소시켜 놓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하는 경우, 가출 또는 배회를 하는 경우, 또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하는 경우, 낯선 장소에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6위에 해당됩니다. 이 자칫의 문제 꼭 염두에 두십시오. 다음 15번. 다음 내용들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오는 것은, 자,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그 다음에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학대 개입, 신고된 학대 사례 관리 절차 지원,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어디서 합니까? 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인데요.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에 대한 역할을 묻는 질문이에요. 이 내용은 아시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주로 시험을 내나가죠. 이 경찰서는, 사법경찰은 노인 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이게 중요하죠. 주 역할이고요. 의료기관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의료 치료를 한 거죠. 노인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증언을 진술하는 게 의료기관이고, 보건복지부는 노인 보호 업무와 관련된 이 중요해요. 법, 제도적 정책 수립, 법과 제도적 정책 수립이 보건복지부 역할이고, 또한 아울러서 행정과 재정적 지원하는 게 보건복지부 역할입니다. 시군구는 신변 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나 노인 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이 시군구의 역할입니다. 자, 그 역할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노인보호 전문기관 역할이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16.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중요하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자,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서 옳은 것은 했어요. 직업윤리. 자, 직업윤리는요, 여기 또 매해 한두 문제 이상 꼭 나와죠. 자,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1번. 2번.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외모와 복장을 관리한다. 3번. 대상자의 성별, 정신적 장애 등에 따라 차별 서비스를 한다. 4번. 요양보호사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5번. 치매 대상자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옳은 것을 해야겠어요.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에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또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또 복장 및 외모 관리를 통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함께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자, 정답은 어디에 해당돼? 2번이죠.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외모와 복장을 철저히 관리한다.
이게 정답이지 않겠어요? 자, 다음. 3번 대상자의 성별, 정신적 장애 등에 따라 차별 서비스를 한다. 아까 대상자를 인종이나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인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 4번 요양보호사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우리가 어르신이나 서비스잖아. 어르신 대상자죠. 어르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5번 치매 대상자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대상자의 경우 요양보호 서비스의 판단으로 대상자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치매 대상자의 경우도 요양보호사 윤리적 태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직업윤리 많지 않죠. 자, 치매 대상 경우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항상 대상자 중심으로 대상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업무를 판단으로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해야 한다. 아시겠죠? 다음 17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 윤리적 태도 중요합니다. 윤리적 태도. 자, 1. 대상자가 등급 판정을 받도록 유도한다. 하면 안 됩니다. 2. 대상자가 복지용구 구매를 알선합니다. 알선의 행위는 안 돼요. 3번 방문 일정 변경 시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아주 중요한 기출문제였죠. 이게 3번이 맞는 정답이네요. 4번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선택한다. 등급에 따라 서비스 선택하면 안 돼요. 내가 편하게 모시겠던 사람들 골라서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기관에서, 여러분이 소속된 기관에서 정해지면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5번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하면 안 됩니다. 자, 볼까요? 대상자의 윤리적 태도 하나하나 볼까요?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해 주어야 하고요.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 되고, 대상자의 의견을 물으면 실행해야 한다고 16번 문제에서 풀어봤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해야 하고요. 또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하고요. 또 대상자를 방문해야 했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서 메모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유아어나 명령어, 반말들을 사용하면 안 되고,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대상자와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말아야 하고요. 신체 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고 너무 과장되지 않게 하고,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제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은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하거나 무능력, 태만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대상자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팁을 받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이런 태도로 근무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감독자에게 알리지 말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설명을 부가적으로 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되고요. 대상자의 어떤 그 비밀이나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내부로 발생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 등급 판정 또는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하고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법적 소송을 심하지 않기 위해서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르고 제공된 요양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요.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면서 이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하고, 마지막으로는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 경우, 여러분은 학대 신고 의무자예요. 만약 학대 신고 의무를 하지 않으면 벌금에 여러분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 경우 보고하거나 노인보호 전문기관 혹은 경찰서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이게 요양보호사 윤리적 태도예요. 중요합니다. 다음 18. 요양보호사의 신체 보호와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을 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요양보호사 신체 보호. 요양보호사들이 돌보다 보면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앓게 되죠. 그래서 신체 보호를 위해서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요. 이 스트레칭을 할 때 주의사항, 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같은 동작을 5회 내지 10회 반복한다. 2.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3. 스트레칭된 자세로 10 내지 15초 동안 유지한다. 4. 통증이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한다. 5. 동작과 동작 사이를 쉬지 않고 빠르게 강하게 한다. 5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동작과 동작 사이에 쉰다. 자, 같은 동작을 5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는 쉬고요. 천천히 안정되게 하고,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하고, 스트레칭 자세로 10 내지 15초 동안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합니다.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스트레칭 시 주의 사항입니다. 지금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한 질문 다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요양보호사의 신체 보호와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자, 1, 2, 3, 4는 다 옳은 거죠. 이제 틀린 질문은 5번이 되겠습니다. 동작과 동작 사이를 쉬지 않고 빠르게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동작과 동작 사이를 쉰다. 다음에 19번. 노인에게 변비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고르라겠어요. 변비. 자, 요양보호사의 이제 변비인데요. 변비. 노인. 자, 우리가 이제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인데, 노인성 질환에 관련된 겁니다. 노인성 질환 중에서도 변비가 발생하는 요인.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요. 변비 발생 요인. 자, 1번. 수분 발생 요인이에요. 수분 섭취량 감소. 2.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제공. 3. 저잔여식이 섭취량 감소. 4. 수분과 섬유질이 작은 음식 섭취. 5. 마약성 진통제의 과도한 사용. 자, 우리가 이제 변비에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이제 저장 능력 저하와 관련된 지나친 저잔여식이 섭취. 그리고 복부 근육의 힘이 약화되는 것. 그 다음에 수분과 고섬유질 음식 섭취의 감소. 또 하재 남용으로 인한 배변 반사 저하. 운동량 감소에 따른 장운동 저하.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 사용. 예를 들어서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이액 중화시키는 약이 제산제죠. 제산제. 이런 게 이제 관련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변비가 발생 요인이라고 했어요. 요인. 변비가 발생 요인.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답은 저자녀식이 섭취량 감소하여라 뭐죠? 저자녀 섭취 감소는 변비 발생 요인이 아니죠. 저자녀식 섭취 감소하여라 증가. 이게 변비 요인이겠습니다. 수분 섭취량 감소는 맞고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 섭취. 섬유질 많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약성 진통제와 과도한 사용. 그 다음에 수분과 섬유질이 적은 음식 섭취. 이게 변비 발생 요인이 되고요. 저자녀식의 섭취 증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 증가가 변비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나친 저자녀 섭취. 이거는 변비 발생의 요인이 되고요. 감소는 오히려 변비가 발생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자, 마지막 20문제. 대상자의 소화기계에 대한 돕기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소화기계. 대상자의 소화기계. 자, 1. 대장암 환자는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맞죠? 2. 대장암 환자는 하루에 6 내지 8잔의 생수를 마신다. 자, 맞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설사 대상자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여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맞습니다. 변비의 원인은 수분과 섬유질이 적은 음식 섭취이다. 5번. 변이가 생기면 참도록 한다. 아니죠. 변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화장실을 찾음으로써 배변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참게 하면 안 됩니다. 즉시 화장실을 찾아서 배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화기의 노인성 질환에서 노인성 질환의 특징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증상이 거의 없고 증상에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고요.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합니다. 또한 노인성 질환은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고 신장은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됩니다. 또 증상, 경과, 예후 등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노인은 질환 자체가 비교적 가벼워도 의식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노인은 또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측면이 모두 질병 발생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노인성 질환의 특징입니다. 이 소화기의 주요 질환을 보면 노화에 따른 주요 특징을 보면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줄죠. 또 후각 기능이 떨어져서 미각이 둔화된다. 짠맛과 단맛이 둔해지고 쓴맛과 신맛은 잘 느낀다. 타액 분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된다. 이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요.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해서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지고 직장병의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이게 소화기계 노화에 따른 주요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요 질환변 돕기 방법인데 위염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위염인 경우는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인데요.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 계양은 절대적으로 금연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점막 보호제를 함께 복용하는 게 좋고요. 위암은 치료 예방을 위해서 치료 후 5년간 병원에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고 조기 진단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대장암은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 가공 정제된 저잔여식이를 섭취하는 게 좋고요. 치료를 위해서는 잦은 간식과 늦은 식사를 피하고 자극을 주는 찬 음식을 피하고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지방을 섭취하도록 하고요. 훈연식품을 피하고 하루에 6 내지 8잔의 생수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설사는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공하는 음식을 흰죽이나 보리차를 드리고요. 자궁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를 피한다. 그죠? 그래서 카페인, 후추나 카페인된 음료수, 술, 그 다음에 고지방 음식은,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변비는 이제 이제 하재 남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식물성 식이섬유나 유산균이 포함된 음식물과 다량의 물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우유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체조나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대장의 운동력을 높이고요. 복부 마사지로 배변을 돕고요. 변이가 생기면 즉시 화장실을 찾도록 해서 배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돕는 방법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요.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